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총 예금이 1211조 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것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761조 정도가 대출금의 증가로 규착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2016년도에 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의 이 대출은 2149조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것이 2910조 원으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대출금 증가로 761조 원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이 산업자본에 기여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50조 원 정도가 이 산업자본으로부터 이탈을 했는데요. 그것이 다 어디로 가 있었느냐? 펀드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450조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은행에 이 모든 돈들은 예금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은행에서는 이것을 대출로 해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펀드사에 맡겨서 이것을 운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드사, 집합투자기구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의 수신고가 한 450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여러 곳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주요 집합투자기구의 순예치금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순수신고는 1223조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604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을 또 합쳐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16년도는 1781조 원이었고 2020년도는 2437조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은 2367조입니다. 이렇게 주요 집합투자기구로 돈이 대거 몰려 있는데요. 이제 이 자금들의 성격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자금들의 성격을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그 펀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증가된 통화량은 대출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주요 집합투자기구로 이제 흘러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요 집합투자기구의 순예치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여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요 집합투자기구에 있는 이 예치금 중에서요, 우리는 이제 펀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펀드는 크게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분 기준은 이렇게 펀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숫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말하자면 49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것이 99인으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과하는 그러한 펀드는 공모펀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관들이 가입한 펀드는 전부 사모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관들은 개인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기관들은 이 사모펀드에 이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2021년 6월 달에 477조 정도 됩니다. 자, 이때 국내 사모펀드가 287조이고요. 해외 사모펀드가 19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 사모펀드의 가로에 있는 것이 바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이 287조에서 100조를 뺀 187조 정도가 이제 헤지펀드입니다. 말하자면 전문 투자자형 그 펀드라고 합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매매 차익만을 노리는 그러한 펀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조는 경영 참여형 펀드입니다.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펀드라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이 연금과 공제기금은요, 전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속합니다. 이들이 헤지펀드에 가입하진 않습니다. 헤지펀드는 해외에 있는
그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 헤지펀드에 가입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국내에 있는 주식은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가입을 할 때는 이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PEF 펀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 그리고 공제기금, 산업은행 이런 데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10% 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는 대기업에 있는 주식을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 이상을 사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룰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모펀드가 대기업에 있는 주식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놀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의 이 펀드는 사모펀드가 국내 사모펀드가 287조가 있고요. 해외 사모펀드가 한 190조 정도, 그렇게 해서 총 사모펀드가 한 477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내 사모펀드 중에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한 100조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펀드는 국내 공모펀드가 244조, 그리고 해외 공모펀드가 69조, 합계 한 313조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공모 사모펀드 합계가 한 790조 정도 되고요. 국내 자금으로 구성된 펀드가 약 531조 정도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이 펀드의 구성의 내용만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펀드에 대해서 특히 사모펀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포퓰리즘의 초기 단계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포퓰리즘과 국가 자본주의는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지향하는 바가 이 국가 자본주의이고 또 핵심 선도 기업의 국유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모펀드가 경영권 교체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공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모펀드가 대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이제 거대 이제 손이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6월 말 현재로 한 100조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약 3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한 34% 정도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에서 투자한 사모펀드들인데요. 이 사모펀드들에게 대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사를 이제 운용사를 정할 때 이제 행동주의 펀드를 정했을 경우에 그 행동주의 펀드는 이제 이 자금으로 이제 경영권 교체를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그곳에서 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국민연금이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해버리면 이제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상증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최대 주주는 소액 주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과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는 노조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 4대 기업의 경쟁력은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 생존권에 위협이 온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포퓰리즘이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경제적 타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과는 큰 관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 효과는 미미했고 도리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중산층의 붕괴가 야기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모펀드로 흘러든 이제 어마어마한 금융자산의 규모를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융자산들이 펀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펀드 중에서 이 사모펀드의 이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제한적인 룰이 있었는데 그게 10% 룰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해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과 또 이 국민연금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사모펀드의 이 자금이 이제는 함께 연대를 이루어서 이제 이런 대기업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어떻게 보면 열린 그러한 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방안 마련이 참으로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우파들에게 주어진 이 숙제는 이 포퓰리즘의 극복 방안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때 중산층이 붕괴하고 또 기본소득 정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은 계속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재집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극복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임팩트 경제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해외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기본소득에 준하는 규모의 자금을 청장년들의 첨단산업 관련한 직능개발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리어 이 기본소득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직능개발에 투자를 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 기회를 맞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장년들의 문제를 기본소득 대신에 이러한 임팩트 경제를 활용해서 이것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깊이 연구를 해서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정책에 이제는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을 이제는 노인층에서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 청년들하고 노인들에게 주로 집행이 되었는데 청년들에게서는 이렇게 직능 개발할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에 고용을 해서 이러한 기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노인들에게서는 또 그와 합당한 그러한 이 정책을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요청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포퓰리즘으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 숙제입니다. 케인즈가 이 재정 정책의 창시자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말했고 중산층을 붕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얘기를 레닌이 했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를 가장 손쉽게 깨뜨리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적자 재정을 통해서 통화를 찍어내서 기본소득으로 마구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인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레닌은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중산층을 으깨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자본주의를 가장 손쉽게 깨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리어 저소득층으로부터는 인기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한 그러한 현실이죠.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를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적자 재정의 포퓰리즘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정책 개발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우리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포퓰리즘 재정 정책의 이러한 그 초기 단계에서의 이 부작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증가된 통화량이 이제는 펀드에 흘러들어서 이 펀드가 어떻게 산업자본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